안녕하십니까? 저는 여기 올라오는 사연들을 열심히 듣고 있는 50대 후반이 된 서동찬이라고 합니다. 부득이하게 가명을 쓰는 점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내일 모레면 저도 벌써 60이 되는 나이가 되었네요. 그러다 보니 제가 살았던 삶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잊고 지내기는 했는데 뒤돌아 생각해보니 참 박복한 삶을 살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하소연을 좀 해도 될까요? 그러면 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아내 복도, 자식 복도 없던 사람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한숨만 나옵니다. 하지만 저도 한때는 남부럽지 않을 만큼 반짝반짝 빛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아버님이 하시던 무역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가죽을 수입하고 국내의 구두 회사들에 판매하는 무역회사였어요. 저는 주로 외국과 계약을 할 때 쓰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을 했습니다. 제가 외동아들이었고 어머니는 병으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항상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찬아, 이 회사 다 너 물려줄 거야. 지금이야 사원으로 일하지만 열심히 일 배워둬라. 네, 아버지. 누구도 무시하지 않게 열심히 할게요. 그래, 우리 동찬이 믿지. 아버지는 어진 분이셨지만 저를 매우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서로를 의지하면서 무역회사를 운영했어요. 그렇게 탄탄대로를 걸었죠. 그리고 회사에서 만난 영업사원과 저는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당황하지 않고 항상 미소를 머금은 밝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도 저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고 자연스럽게 연애를 하고 제 나이 29에 저보다 3살 어렸던 그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제 수입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에 아내는 일을 그만두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아내도 저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보, 우리 왜 아이가 생기지 않을까?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제가 그렇게 말하자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검사라도 받아봐야 할 것 같은데. 나 그런 거 창피한데. 그래도 아이가 갖고 싶다며. 그럼 검사를 해봐야지. 넌 아이 갖고 싶지 않아? 우리 사랑의 결실을 보고 싶지 않냐고. 나도 보고 싶지. 근데 안 생기니까 속상해서 그러지. 저도 아내도 서로 마음이 많이 약해져 버렸습니다. 그 상태로 병원에 방문했는데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무정자증이라고 했습니다.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정말 굴욕적이기는 했지만 꼭 저와 아내를 닮은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었거든요. 시술도 받아보고 시험관 아이도 시도했어요. 하지만 몇 번이나 실패를 거듭하자 아내도 저도 슬슬 지쳐갔습니다. 여보, 나 힘들어. 시험관 이제 그만하자. 그럼 우리 아버지가 후원하고 계신 고아원이 있거든? 거기 가서 봉사도 하고 진지하게 입양 고민해보는 건 어때? 제가 그렇게 묻자 아내는 사뭇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렇게까지 해야 해? 어쨌든 남의 자식인데.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 하늘에서 점지해준 우리 자식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 알았어. 그럼 그렇게 하자. 우선 저희는 입양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결정하기 위해 입양기관을 방문해서 교육도 받았습니다. 교육을 받으면서 시큰둥하던 아내도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 저희 둘은 아버지께서 후원하시던 고아원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갓난 아이부터 4~5살까지의 아이들을 돌보고 같이 어울려 놀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유독 한 아이에게 시선이 갔습니다.
아내도 제 마음과 같았던 모양이에요. 혼자 구석에서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인형을 가지고 놀던 아이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안녕? 뭐해? 미미 머리 빗겨줘요. 아줌마도 머리가 헝클어졌네. 내가 빗겨줄까? 그 말에 아내가 웃으며 머리를 내어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작은 빗으로 조심스럽게 아내의 머리를 빗겨주었어요. 아내의 머리를 다 빗겨주고 나서 아이는 저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아저씨도 머리 빗겨줄까? 나도? 응. 싫어요? 아니야, 빗겨줘.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열심히 제 머리를 빗겨주는데 어찌나 기분이 좋던지요. 저희는 그날 이후로 고아원에 방문할 때마다 그 아이와 어울려 놀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내가 그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여보, 나 지수 입양하고 싶어. 걔만 보면 심장 여기가 찌릿찌릿하고 아무래도 내가 키워야 할 것 같아. 당신 생각은 어때? 정말? 나야 좋지. 나도 당신 마음이랑 같아. 잘됐다. 결국 저희는 입양 절차를 걸쳐서 결혼 3년 만에 마음으로 낳은 자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갑작스럽기는 하지만 손녀가 생겨서 기뻐하셨어요. 우리 지수, 뭐 갖고 싶은 거 없어? 할아버지가 다 사줄게. 다? 응, 다 사줄게. 그럼 나 미미 주방 세트 갖고 싶어. 그래? 그게 뭐냐? 그래, 당장 가서 사자. 저희 아버지는 손녀에게 뭐든 다 해줄 기세였습니다. 아버지도 저희가 입양한 딸을 예뻐해 주셔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아이를 잘 키우며 저희 앞에는 행복한 날들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불행이 아무도 모르게 성큼 저희 곁으로 다가온 줄도 모르고요. 제 나이 33세 외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죠? IMF요.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금모으기도 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온 국민이 노력했던 기억이 생생하네요. 하지만 저희 회사는 그때부터 서서히 무너져 내려갔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비롯해서 회사 모든 분들이 애를 썼지만 결국에는 부도를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겨우 빌라에 집 한 채를 구하고 그 많던 재산을 다 빚 갚는 데 써야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함께 지내면서 아내의 불만도 점차 늘어갔어요. 쌀값도 없는데 입이 몇 개야. 어떻게 좀 해봐. 나도 일 구하려고 하는데 알잖아. 지금 잘 다니던 회사도 다들 잘리는 거. 한 기업의 회장에서 졸지에 며느리의 구박을 받게 된 아버지의 속도 속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내가 그렇게 핀잔을 늘어놓을 때면 입양한 제 딸도 아내의 말을 따라하고는 했어요. 아유, 돈이 없어, 돈이. 밥을 어떻게 하라고. 할아버지, 밥 먹지 마. 미안하다, 애미야. 지수야. 할애비가 미안해. 그 좋아하는 인형도 못 사주고. 할아버지 필요 없어. 나가, 나가. 그러면 제가 깜짝 놀라서 아내와 딸을 나무랬어요. 당신은 애 앞에서 왜 그런 소리를 해서 애가 따라하게 해? 그럼 어떡하라고? 나도 미치겠어. 이럴 줄 알았으면 입양도 안 했지. 가슴이 답답하다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지수야, 엄마 말 따라하지 마. 왜? 재밌는데? 저는 고군분투하며 무슨 일이든 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일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무작정 구두 기름과 천을 들고 다니며 경찰서며 관청 등에 가서 구두를 받아서 구두 닦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일군 회사를 하루아침에 잃고 나서 항상 시름에 빠져 지내셨어요.
하루 종일 밖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면 아버지는 작은 방에서 누워만 계셨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입맛도 없다. 친구분들이라도 좀 만나시죠. 그럴 기운도 없어. 아버지, 그러지 말고 저랑 나가서 식사 좀 하세요. 아니야. 나 그냥 잠이나 자고 싶다. 그게 아버지와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다음 날 아버지는 싸늘하게 식은 채 방에서 그렇게 쓸쓸하게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저희 집 형편도 그랬지만 다들 분위기가 좋지 않은 사회였기에 장례를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제가 아직까지도 두고두고 후회하는 천추의 한이 되었네요. 그렇게 저희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고 아버지를 보내드려야 했습니다. 아버지를 허망하게 떠나보내드린 후에 저는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싶어서 매일 깡소주만 마셨어요. 그러다 보니 아내와 다투는 날도 늘어만 갔습니다. 당신 구두 닦으러 안 나가? 온 가족이 집구석에 처박혀서 이게 무슨 난리야? 미안해. 나 힘이 없어. 조금만 쉬다가 나갈게. 내가 지금까지 그래도 당신이랑 산 정이 있어서 꾹꾹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 우리 이혼하자. 뭐라고? 이혼?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정수가 나 좀 살려줘. 나한테 너밖에 없어. 우리 딸 지수 잘 키워야지. 당신은 가망이 없어. 나 이제라도 내 삶 살 거야. 피 한 방울 안 섞인 쟤를 내가 왜 키워줘? 그 말을 딸아이가 다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그런 말 하지 말라며 치맛자락을 붙들고 늘어졌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는 정신 차리고 다시 구두 닦기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것도 경쟁이 치열해서 저는 팔자에도 없던 웃음을 팔고 누가 쌍욕을 해도 그저 바보처럼 웃으며 구두만 닦을 수 있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그렇게 하루에 몇만 원의 돈을 주면 그래도 우리 가족 밥은 굶기지 않겠구나 싶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가정을 돌보지 않고 바깥으로만 나돌았어요. 누구를 만나고 오는지 평소에 하지도 않던 진한 화장도 하고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이었던 딸아이는 항상 방에서 혼자 놀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엄마 어디 갔어? 엄마, 아까 무슨 아저씨랑 나갔는데? 그 아저씨 우리 집에 엄청 자주 와. 뭐? 어떻게 생겼는데? 몰라. 아저씨랑 팔짱 끼고 나갔어. 아빠, 나 배고파. 아이고, 이거 아빠가 오다가 붕어빵 사왔는데 우선 이거 먹어. 붕어빵 지겨워. 그럼 아빠가 얼른 밥 차려줄게. 밥도 싫어. 돈가스 먹고 싶어. 돈가스? 저는 그날 번 돈을 만지작거리며 고민을 하다가 딸을 데리고 나가서 돈가스를 사 먹였습니다. 저는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딸이 말한 아내가 팔짱 끼고 간 남자가 누구인지 골머리를 썩이며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딸과 밥을 먹고 돌아오자 아내가 자기 짐을 다 싸두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어딜 갔다가 와? 지수가 돈가스 먹고 싶다고 해서. 당신은 그렇게 화장을 진하게 하고 대체 어딜 갔다 오는 거야? 나 애 들어섰어. 뭐? 우리 애? 참나, 너 무정자증인데 애가 들어서겠니? 고향 오빠랑 재혼할 거야. 이거 이혼 서류 여기다 도장 찍어.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 오빠는 이 불황에도 장사 잘하면서 돈도 잘 벌고 나 사랑한다더라. 그냥 좋게 보내줘. 그 말을 딸아이가 또 따라하더라고요. 좋게 보내줘. 근데 엄마, 나도 따라갈래. 뭐?
네가 날 왜 따라와? 넌 여기서 살아. 너 나랑 피 한 방울도 안 섞였는데 내가 널 왜 데리고 가니? 저는 그런 아내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혼 도장을 찍어줘 버렸어요. 아내는 그렇게 짐을 싸들고 떠나버리고 저와 딸 둘만 남았습니다. 저는 딸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에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딸아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고학년이 되면서부터 다른 친구들을 왕따시키고 괴롭혀서 제가 몇 번이나 학교에 불려갔던 적이 있어요. 그런 날이면 딸을 잘 타이르고 애썼습니다. 지수야, 아빠랑 짜장면 먹으러 갈래? 이야기 좀 하자. 왜? 잔소리 하려고 그래? 아빠 학교 안 오면 안 돼? 나 창피해. 아빠 손에 구둣기름 다 묻어서. 나 친구들이랑 놀다가 갈 거니까 먼저 가. 그러면 또 엄하게 야단을 치기도 했어요. 우리 지수가 왜 이럴까? 아빠가 창피하다니. 직업에는 귀천이 없는 거야. 너 자꾸 약한 친구들 괴롭히면 안 돼. 걔가 짜증나게 하니까 그렇지. 지 잘났다고 하는데 기분 나쁘니까 때려줄 수도 있지. 몰라. 얼른 가. 딸은 그렇게 제 등을 떠밀고 친구들과 놀다가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에 가서도 더 심해졌어요. 저는 어떻게든 구두를 닦아서 번 돈으로 딸에게 학원을 보내려고 했지만 딸은 그 돈을 친구들과 노래방을 가거나 PC방을 가는데 다 쓰기도 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다가 걸려서 또 학교에 호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골목에서 자기보다 어린 학생들의 삥을 뜯기도 했어요. 지수야, 돈이 필요하면 아빠한테 말하지. 왜 그런 짓을 했어? 아빠가 돈이 어딨어? 됐어. 나 친구 만나러 간다. 지수야, 그 언제 올 건데? 지금 몇 시인데 나가? 가지 마. 아빠 말 안 들려? 아무리 사춘기라고 해도 딸아이를 어떻게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지 가슴이 답답했어요. 붙잡고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머리가 커갈수록 저를 무시하고 집에도 안 들어오는 날들이 늘어만 갔습니다. 저는 딸에게 진심을 담은 손편지를 쓰기도 했어요. 지수야, 아빠랑 이야기 좀 하자. 지수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아빠가 다 지원해 줄게. 난 항상 우리 딸 편이야. 이보다 더 길게 쓰기는 했지만 중요한 내용은 이런 식이었어요. 보통 아이들이 엇나가는 게 부모 탓이라고는 하잖아요. 그렇지만 삶에 찌들면서도 딸을 좋아하는 길로 인도하려고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더라고요.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때 제 심정은 느껴보신 분만이 아실 거예요. 딸은 고등학교를 실업계로 갔고 그때부터 저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때쯤은 제가 컨테이너로 된 구두 수선 가게를 하고 있었거든요. 구두 수선을 하다가 저녁에 막노동을 하러 가기도 했어요. 딸은 제 구두 수선 가게에 와본 적이 있습니다. 아빠, 돈 좀 있어? 돈? 왜? 학원 다닐래? 아무래도 실업계 다니니까 미용 자격증 같은 거 따는 게 어때? 그래, 잘 됐다. 알아서 할게. 돈 있으면 줘봐. 그래. 얼마나? 한 100만 원? 100만 원? 학원비가 비싸지. 그래, 알았어. 아니다. 150만 줘봐. 너 학원 등록하는 거 맞지? 이상한 데다가 돈 쓰는 거 아니지? 진짜. 맘 잡고 살려고 하는데 왜 이래? 도움은 못 줄 망정. 그냥 줘. 진짜지? 아빠 믿는다. 알았어. 알았다고. 저는 딸이 뭔가를 배우겠다는 의지를 가진 것만으로 기뻐서
전세로 이사를 가려고 열심히 적금을 붓던 돈도 깨서 딸에게 주었습니다. 초반에는 정말로 미용학원을 다니는 것 같았어요. 집에 그걸 뭐라고 하나요? 그 가발 쓴 두상만 있는 마네킹요. 그걸 사가지고 와서 연습하는 것도 봤거든요. 그래서 딸이 정말 마음을 잡았나 보다 싶어서 과일이랑 음료수랑 과자 같은 간식도 챙겨주고는 했습니다. 그러면 꼭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아, 뭐야, 나가! 머리카락 날리는데 무슨 과일을 깎아와? 아, 생각 좀 해! 우리 딸 예민하네? 알았어. 연습하다가 나와서 먹어. 그 밖에 내놓을게. 아빠는 먼저 잘게. 열심히 해. 화이팅! 우리 지수 수고해. 저는 그렇게 딸을 응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매달 가져가는 돈의 액수가 100만 원에서 200만 원, 300만 원까지 늘어만 갔어요. 저는 딸을 믿고 싶었습니다.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입양한 딸이었지만 저는 그런 생각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제가 지켜줘야 하는 가족이라고 생각했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타가는 횟수도 돈의 액수도 커가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곧 고등학교 졸업도 하는데 어떻게 살려고 하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딸에게 한마디 해야지 벼르고 있었는데 구두 닦으러 다니느라 시간이 없었네요. 핑계로 들리실 수는 있겠지만 당시에는 정말 딸 볼 시간이 없었어요. 전화를 해도 딸은 그냥 끊기가 일쑤였습니다. 여보세요? 왜? 언제 들어와? 밥은 먹고 다녀? 나 학원 다녀서 바빠. 끊어. 곧 딸이 20살이 되면 대학이라도 보내거나 또 미용학원을 더 다닐 수도 있으니 저는 열심히 벌어야 했습니다. 나중에 시집 보낼 때 보탤 돈도 있어야 했고요. 구두수선 가게 문을 닫는 날에는 저는 새벽부터 인력사무소에 나가서 공사장에 가고는 했습니다. 딸이 졸업식을 3달 앞둔 그날도 구두가게 문을 닫는 날이라 새벽부터 일을 하러 갔거든요. 한창 벽돌을 옮기고 있는데 딸이 자기 또래 여자아이들과 우르르 몰려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학교 갈 시간인데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작정 딸의 이름을 불렀어요. 지수야! 지수야! 학교 안 가고 어디 가? 딸은 저를 흘낏 보고도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지금 시간이 몇 시인가 들여다보다가 그만 계단에서 추락을 했어요. 그 바람에 팔이 부러지고 허리도 삐끗해서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구두가게 문도 닫고 공사장 일도 못해서 저는 내내 꼼짝없이 집에서 머물러야 했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배가 고픈데 밥을 해먹을 수도 없어서 거의 기어다니며 생라면을 부숴 먹었습니다. 딸은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딸에게 전화를 걸면 한참을 받지 않아서 경찰에 실종신고라도 해야 하나 싶을 때 겨우 받았습니다. 왜? 왜 이렇게 늦게 받아? 어디야? 그 집에 안 들어와? 너 지금 PC방이야? 학원은? 아, 받자마자 잔소리를 해. 야야, 그거 아니라니까? 친구랑 있어? 게임하니? 지수야, 아빠 지금 다쳐서 집에서 꼼짝도 못해. 너 정말 정신 안 차릴래? 뭐? 아, 끊어. 나 잘 있으니까 내일 들어갈게. 딸은 학원을 그만둔 게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무에게도 의지할 곳 없는 제 신세가 너무 처량해서 옆집에 부탁해서 사온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는데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어쩐지 펑펑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렇게 천하를 호령할 듯이 커다랗게 보였던 아버지가 그 작은 방에서 혼자 쓸쓸히
고독 속에서 돌아가셨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퍼뜩 정신이 들었어요. 하늘에서 아버지가 저를 내려다보고 계시면서 한숨을 쉬고 계실 것만 같았습니다. 아버지, 저 기운 낼게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방울도 술은 입에도 대지 않습니다. 악으로 깡으로 살아갈 생각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거든요. 그리고 혼자서 조금씩 움직여서 지팡이 대신 우산을 짚어가며 물리치료를 받으러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재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병원에 다녀왔는데 방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 쌍, 이거 왜 이래? 미쳤나봐. 야, 너 돈 없어? 없어. 아이씨. 야, 너네 집에 돈 없냐? 아, 너희 아빠 통장 어딨어? 찾아볼까? 그 인간 돈 개뿔도 없긴 한데. 저는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방문을 열어 제꼈습니다. 한 손에 담배를 들고 있던 남자와 딸을 보고 기겁을 했네요. 지수야, 너 이놈, 너 누구야? 제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자 손에 있던 담배를 아무데나 비벼 끄고 그놈이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수 남자친구입니다. 뭐? 남자친구? 아빠 아니야. 그냥 친구야. 야, 너 가. 왜 갑자기? 아, 일단 가 있어. 그놈에게 뭐라고 할 새도 없이 그놈이 현관문을 열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서 딸에게 말했어요. 지수야, 너 대체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할지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딸이 갑자기 저에게 다가오더니 제 팔을 보고 말했습니다. 아빠, 팔 다쳤어? 부러진 거야? 그래, 근데 괜찮아. 뭘 괜찮아. 하필 부러져도 오른손이 부러졌냐? 허리는 또 왜 그래? 허리도 삐끗했어. 왜 진작 말 안 했어? 밥은 먹었어? 내가 밥 할게. 어이구, 네가 뭘 할 줄 안다고 그래? 나 내일 모레면 20이야. 나도 친구네서 해봤어. 얼른 해줄게, 기다려. 그래도 딸은 딸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의사가 아니라 가족이 제 걱정을 해주는 다정한 말을 언제 들어봤나 싶었네요. 그리고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지 애비 아픈 걸 보니 딸이 그래도 마음이 안 좋은가 보다 그랬죠. 아빠, 밥 다 했어. 먹어. 미역국도 끓였어? 응. 근데 너 아무리 내일 모레 졸업이라고 해도 학교는 다녀야 하지 않니? 아빠가 뭘 몰라서 그래. 이제부터 안 가도 돼. 그런 거야? 실업계는 좀 다른가? 그리고 그 남자애는 뭐야? 남의 집에서 담배를 피우고. 그 사람 어른이야. 나보다 1살 많아. 사귀는 거야? 별로 질이 좋아 보이지는 않던데. 안 사겨. 얼른 먹어. 내가 반찬 올려줄게. 그래, 지수야. 그 아빠가 잔소리하는 걸로 들릴 수도 있는데 제발 이상한 놈들 만나지 말고 네 앞가림하고 살아. 미용 공부 열심히 하고. 알았어. 얼른 먹어. 내가 잘할게. 딸 입에 그런 말을 들은 게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잘한다는 말을 들으니 기운이 나더라고요. 정말이지? 우리 딸 미용사 되면 내가 미용실 갈 일이 없겠네? 너도 얼른 먹어. 제가 팔에 깁스를 풀 때까지 딸은 밖에 나갔다가도 저녁이면 집에 들어왔어요.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하려나 보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 몸도 많이 회복되고 딸도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식에 가려고 했는데 딸이 오지 말라고 야단이었어요. 졸업식에 오는 부모님이 어딨어.
게다가 우리는 실업고라서 부모님들 안 와. 그래도 졸업식 갔다가 맛있는 거 먹고 그래야지. 왜 아빠는 가고 싶은데. 졸업식이 뭐 대수라고. 오지 마. 나 창피해. 아빠가 창피해? 그게 아니라 진짜로 안 와도 돼. 갔다 와서 같이 밥 먹으면 되잖아. 알았어. 우리 딸 졸업 축하해. 저는 딸이 졸업식에 간 동안 딸을 위해 뭘 해줄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것인데 예쁜 팔찌나 목걸이 같은 액세서리를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통장에서 돈을 찾아서 금은방에 가려고 은행 먼저 들렸습니다. 그런데 통장에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대체 무슨 영문인가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대략 5천만 원 정도는 예금이 되어 있었는데 딸 학원비 주고 뭐하고 그래도 3천 원 있어야 했는데 그 돈이 다 어디로 사라졌나 내가 지금 꿈을 꾸나 싶었어요. 그 한 달 전에 오셔서 다 찾아가셨는데요. 제가요? 전 은행에 온 적이 없는데요. 그때 따님분이 찾아가셨나 본데요. 그 너무 어린 사람이 돈을 찾아간다고 해서 그 신분증이랑 가족증명서 떼오라고 했는데 이제 막 20살 됐더라고요. 그 아빠가 아파서 돈 다 찾아오라고 했다고. 맞아. 기억난다. 그 말을 듣고 망치로 머리를 두들겨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허겁지겁 달려갔는데 집이 엉망진창이었어요. 누가 보면 도둑이 든 줄 알 만큼요. 저는 딸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수야! 지수 너 어딨어? 딸 방으로 들어갔는데 컴퓨터며 옷가지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없는 번호라고 나왔어요.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멍하게 있는데 발신자 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지수야? 나야. 너 어디야?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야? 아빠, 나 사실 친부모 찾았어. 뭐라고? 친부모를 찾아? 그러니까 나 없는 셈 치고 살아. 나중에 시간 되면 호적 정리하러 갈게.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래도 내가 너 아빠인데. 나 입양하잖아. 이제 성인이야. 내 맘대로 할 거야. 지수야, 너 돈은 왜 다 찾아간 거야? 그거 내가 그런 거 아닌데? 솔직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그 정도는 정으로 줄 수 있잖아. 아무튼 더 할 말 없어. 내 친부모 완전 부자더라. 진작에 친부모 찾을걸. 그지 같은 집구석에 사는 거 생각하면 끊어. 딸은 그렇게 매몰차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딸과 잘 살아보려고 모아둔 돈도 다 잃고 그렇게 소중하고 사랑하던 딸도 한순간에 잃고 저에게 남은 건 보증금 300에 월세 30만 원짜리의 빌라 한 채뿐이었네요. 아버지, 저도 아버지 따라 갈까요? 인생이 이렇게 매번 구멍투성이고 저는 살 가치가 없는 놈인가 봐요. 그렇게 허공에 대고 외치기를 수십 번이었습니다. 월세를 내려면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하는데 기운이 하나도 나지 않았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가 저를 자책하기도 하고 하늘을 원망하기도 하면서 하루하루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한 것보다 딸이 잘못한 게 많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저는 잘 키우려고 애썼지만 항상 엇나가기만 한 건 딸이었습니다. 도대체 찾았다는 친부모가 누군지도 궁금했고 그렇게 잘 사는 부모라면 딸이 훔쳐간 제 돈도 돌려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선 무턱대고 경찰서를 찾아가서 제 이야기를 다 설명했어요.
그런데 아직 제 호적에 올라와 있고 찾아보면 현재 거주지를 알 수도 있을 거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사는 곳 등록을 안 해놔서 찾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허탈하게 경찰서 밖을 나오는데 웬 화장을 진하게 한 여자가 저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지수 아빠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누구? 너 지수 친구니? 네, 몇 번 봤잖아요. 지수 잘 지내죠? 그 나쁜 년. 저는 그 애의 팔을 붙들고 말했어요. 우리 지수 어딨니? 너 아는 거 있지? 제발 나한테 말해줘. 지수 집 나갔어요? 하긴 맨날 그지 같다고 욕하기는 했는데 결국 나갔나 보네. 어디 갔어? 뭐 아는 거 있으면 다 말해줘. 그 오빠랑 같이 갔나 보다. 그 오빠 이모가 청주 산다면서 가끔씩 갔는데. 뭐? 청주 어디? 이거 놓고 얘기해요. 그래, 미안하다. 제발 말해다오. 청주 그 근처 동인 것만 알아요. 그 오빠 이모랑 이모부가 좀 모자란 사람들이라고 들었는데. 아무튼 저 바빠서 갈게요. 지수 그년 진짜 나쁜 년이에요. 걔 인터넷으로 도박하느라 애들 삥 다 뜯고 제 돈도 빌려가서 안 갚았어요. 찾으면 저한테도 말해주세요. 딸이 인터넷 도박인지 뭔지를 하는 건 전혀 몰랐어요. 제 돈도 그러려고 훔쳐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청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들었던 그 근처 동을 하염없이 걸어 다녔어요. 혹시나 싶어서 그 동네에 있는 PC방이란 PC방은 다 뒤지고 다녔습니다. 그래도 찾지 못한 채 저녁이 되었고 기운이 하나도 없어서 저는 2,000원짜리 콩나물 국밥집이 보이기에 그곳으로 들어가려던 찰나였어요. 딸과 전에 저희 집에서 봤던 남자놈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놓칠세라 저는 미친 듯이 달려가서 남자놈의 목덜미를 잡았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더 있더라고요. 중년으로 보이는 두 남녀가 제가 잡은 팔을 떼어내며 소리쳤습니다. 너 누구야? 우리 애한테 왜 이래? 나쁜 아저씨야! 놔! 놔! 중년이 할 법한 말투는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 다 지능이 많이 떨어져 보였어요. 그리고 남자와 제 딸이 저를 보고 놀라서 말했습니다. 뭐야? 아빠, 아니, 아저씨, 여기 어떻게 알고 왔어? 와, 소름. 미쳤다. 여길 왜 찾아와? 지수 너, 네가 찾은 부모가 이 사람들이야? 제 말에 잠시 당황하더니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쳤어요. 맞아. 아저씨 이제 내 아빠 아니잖아. 아니지. 원래 아니었잖아. 무슨 상관이야? 그래. 너 내 돈은 어쨌어? 너 말대로라면 내 딸 아닌데 왜 내 돈을 훔쳐가? 내가 널 그렇게 키웠냐? 저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구질구질하게 왜 이래? 그거 돈 몇 푼 된다고. 아저씨 병신돼서 일도 못하고 돈도 못 벌잖아. 필요 없으니까 남의 인생 상관 말고 가세요. 네? 아저씨 가라고! 딸이 그렇게 깡패처럼 건들대며 말았는데 정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지적 장애를 가진 두 사람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 수도 없었고요. 얼핏 보니 두 사람 팔이며 얼굴에 멍도 들어 있더라고요. 저는 몰래 넷이 가는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웬 임대 아파트에 도착을 했어요. 저는 딸이 들어간 걸로 보이는 집 앞에서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찰싹찰싹 소리가 나더니 비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때리지 마! 아파! 때리지 마!
너 왜 일 안 해? 일 해야 될 거 아니야. 너 청소하던 일 왜 안 해? 네가 돈을 벌어야 우리가 먹고 살지. 저는 심각하다는 생각에 일단 휴대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장애연금 나오는 거 그거 몇 푼 된다고. 너 때문에 이번에 한탕 제대로 할 수 있었는데 못했잖아. 딸이 그렇게 소리를 질렀고 남자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이모부, 제발 돈 벌면 그대로 가져와. 알았지? 사람은 일해야 돼, 일. 알았어. 때리지 마. 아파. 딸이 그렇게까지 악마가 되었을 줄은 몰랐어요. 딸이고 뭐고 이번에 제대로 참교육을 시켜줘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저는 대충 증거를 수집해서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 지금 장애인 협박하고 금품 갈취하고 폭력 행사하는 나쁜 놈들이 있습니다. 얼른 와주세요. 그리고 경찰이 와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 안이 어수선하더라고요. 지적장애를 가진 두 중년은 매를 맞고 있다가 경찰을 보고 뒤로 몸을 숨겼어요. 뭐예요? 아빠? 아빠? 내가 왜 네 아빠야? 아저씨라고 할 때는 언제고? 아빠, 그게 아니라 경찰 아저씨들 뭔가 오해가 있나 본데. 폭력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아니라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저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이거 불법 도박 아니야? 불법 도박도 하셨네요. 아무튼 같이 가시죠. 딸과 함께 있던 남자는 경찰서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지적장애를 가진 두 중년에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주변 이웃들의 증언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1, 2년 전부터 두 사람을 끌고 다니며 공장이며 공사장에서 일을 시키게 하고 그 돈으로 두 연놈은 인터넷 도박을 하며 유흥 생활을 즐겼던 겁니다. 아유, 저 나쁜 것들 언제 잡혀가나 했는데. 이웃들이 그렇게 입을 모아 혀를 차댔어요. 재판을 받으면서 딸은, 아니, 그 나쁜 연놈은 저에게 빌었습니다. 아빠, 나 아직 아빠 딸이잖아. 한 번만 용서해줘. 벌금 나오면 아빠가 내주면 안 돼? 벌금으로 끝나겠냐? 네 죄가 이렇게 큰데? 그리고 너 이제 내 딸 아니야. 파양 신청할 거야. 소송해야 되면 소송도 할 거고. 아빠 그지잖아. 그럴 돈이 어딨어. 어떻게든 할 거야. 내가 악마 새끼를 키웠다니. 너 제발 정신 차려라. 제가 입양한 딸은 사이코패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설명이 되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대범하게 나쁜 짓을 일삼고 살았을 수 있었는지. 아무튼 몇 번의 재판 끝에 결국 제가 입양했던 딸은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파양 신고를 했어요. 딸의 죄질도 나빴고 그 아이도 스스로 파양 신청을 하려고 했던 기록이 남아 있어서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파도가 휩쓸고 간 후 제 마음도 몸도 남아있던 재산도 다 폐허가 된 상태였어요. 저는 다시 0에서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열심히 구두 수선 가게를 운영했고 배달 아르바이트도 하고 대리운전도 하면서 제 몸을 쉴 틈 없이 굴렸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 몇 년 후에 저는 전셋집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셋집을 구한 후부터는 제 건강도 생각해야겠다 싶어서 대리운전은 그만두고 배달 일도 줄였어요. 그리고 낮에 구두 수선 가게에서 일을 하고 주말에는 등산을 다녔습니다. 그렇게 등산을 갔다가 우연히 동네 분식집을 하는 여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어머, 구두방 사장님 아니에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운동 오셨나 보네요. 네, 그 산에 오면 좋은 전기 받아가고 좋잖아요. 이렇게 만난 것도 신기한데
같이 등산해요. 내려오다가 파전에 막걸리도 한잔 하고요. 그럴까요? 그 여자와 함께 등산을 하는데 참 배려심이 많은 여자다 싶었어요. 말도 가려가면서 하고 남의 말은 절대로 하지 않더라고요. 그 이후로 가끔씩 같이 등산을 다니며 말동무도 하고 친구 사이에서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지금은 살림을 합쳐서 함께 살고 있어요. 아내는 젊을 때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서 아들을 키워서 아들이 지금은 장가도 가고 번듯한 직장에서 일도 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아들도 만나는데 저를 친아버지처럼 잘 대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조금 전에도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내일 손녀딸 데리고 집에 갈게요. 어디 안 가시죠? 그 구두가게 쉬는 날 맞죠? 그래, 어여와. 우리 손녀 내가 해주는 잡채 좋아하는데 그거 해줘야겠네. 아이, 뭘 하세요. 오랜만에 왜 시켜요? 힘들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아셨죠? 힘들기는 그거 금방 뚝딱 하면 하는데. 알았어. 내일 보자. 우리 손녀 보고 싶네. 하지 말라고는 했지만 저는 잡채를 할 재료를 사다 놨습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니 지금 제 삶이 얼마나 풍족한 삶인지 다시금 감사함을 느낍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덕분에 팔자에도 없는 자식도 생기고 손녀도 생겨서 가끔씩 가슴이 벅찰 만큼 행복할 때도 있어요. 그 악마 같던 입양한 딸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제발 사회의 일원으로 잘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뿐이네요.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소소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잘 꾸려가며 살겠습니다.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들과 건강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잘 지내시기를 바랄게요. 제 기막힌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